안녕하세요. 오래전 과거, 모피 무역상과 상인들이 시베리아와 몽골에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알탕칸이라는 몽골 통치자가 티베트 불교 사절단을 그 나라로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사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위대한 쿠빌라이 칸의 환생이라고 주장하여 스스로 부족의 최고 지도자라는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불교도인들은 그의 주장을 인정했고, 그 대가로서 칸은 불교 구단의 수장에게 달라이라마라는 영적인 칭호를 주었습니다. 현재 그 칭호를 물려받은 소유자 달라이라마는 신상의 이유로 이곳 저곳에 망명 중에 있기도 했지만, 그 칭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쿠빌라이 칸의 환생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마니즘 대신 불교를 이용했고, 칸은 한 번의 개종의 결과로 그는 사마니즘의 의식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불교 승려에게 사회에서의 특별한 지위와 함께 기존에는 사만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특권들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17세기에 이르자 몽골의 통치자들은 사마니즘의 생존을 완전히 근절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은 사만의 형제단은 새로운 종교에 복종하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와중에 일부 백색 사만은 이러한 당시 상황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이후 라마의 통제에 복종하고 사마니즘 신앙과 관행을 티베트 불교와 결합한 모습의 새로운 황색 사마니즘이라는 제3의 길이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8세기가 되자 시베리아에서는 불교, 정교회, 무슬림 선교사들이 토착민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었고, 그들에 대한 경쟁적인 종교의 관행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날 현대 평화주의적인 종교적 이미지에 비춰볼 때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 정교회 그리고 불교 승려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즉 전통 사마니즘을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에서 그들은 매우 잔인할 만큼 엄격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많은 종교인들이 전통을 계승한 토속 무당을 사냥하고 구타하고 그들의 성질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나 상징으로 가득 찬 신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나 많은 신사들은 실제로는 과거에 오랜 동안 전통적인 토속 사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교회의 경우 이교도 부족에게 칼끝을 겨누면서 세례를 받도록 강요했고, 이는 과거 가톨릭에서 행했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전해온 점술과 동물 희생과 같은 전통적인 사마니즘 의식을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도 감히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채찍질하거나 투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마니즘은 강제적인 개종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고, 외딴 시골 지역에서는 물론 여러 곳의 지하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았고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은 전통적인 사마니즘의 요소들은 기독교 사제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오랜 동안 번성했던 민속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단적인 형태의 기독교의 통합이 되어 소위 민속 기독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의 통합 운동은 교회 축제와 민속 희생에 대한 제사를 서로 일치시켰고, 그 결과 성인에게 제물을 바치는 등의 원인 불명의 혼합된 종파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통 사만의 경우 러시아의 수호 성인이었던 성 조지와 미카엘을 자신들의 전통 민속신앙 속에 신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성 미카엘은 사만의 거장이라는 명예의 칭호를 받았고, 그와 동시에 그의 우상을 세우고 그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등의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정교회와 불교의 힘 그리고 그 영향력이 시베리아에서 점차 사라지면서 사마니즘은 잠시 부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비비린내 나는 스탈린주의 정권이 시작되면서 농업 집단주의라는 새로운 정책이 시베리아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사만을 원시적인 미신과 사회적 불평등의 대표적인 예로 여겼고 그래서 사만은 국가의 적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를 들면 당시 소련의 KGB 요원들이 헬리콥터에 사만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거기서 사만을 헬리콥터에서 그만 던져 죽임으로써 사마니즘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사만이 결코 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무작위로 총살형에 처하는 등 실로 끔찍한 일화들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끔찍한 짓으로 신앙을 증명하려면 각종 종교단체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신의 대리인인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처럼 허망되고 거짓된 것들을 모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은 그에 대한 부작용은 전혀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건 1980년 모스크바 중앙정부는 사마니즘이 시베리아에서 멸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에 브리스톨 대학의 로널드 허튼 교수가 당시 시베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듣게 된 것은 더 이상 사마니즘이 살아있지 않고 모두 멸종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진짜 그런 줄로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달리 많은 수의 예전부터 있었던 사만들이 그러한 종교적 학살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이르자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다시 구소련의 민족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그들의 전통 문화가 다시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허튼 교수의 경우 1997년 당시 시베리아를 방문한 몇몇 영국 음악가 중 일부가 자신이 유전적으로 사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음악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장장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원래 사만의 후손이었고 그 힘을 할아버지가 물려받았으며 자신 또한 할아버지로부터 사만의 지식과 힘을 다시 전수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술과 힘, 지식을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악령을 몰아내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그때는 이러한 사항들과 함께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새로운 러시아 연방에서 탱그리즘이라는 소위 네오사마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네오사마니즘 운동은 빠르게 조직화가 되었고 지금은 대략 50만 명이 훌쩍 넘는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리더 중에서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은 다스탄 사리글로프라라고 하는 키르기스탄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는 탱그리스트 연구를 위한 국제과학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경우 그 구성원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정부 내에서 자신의 힘을 통해 그들의 신념과 이념들을 확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의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들은 모두 분명히 선언을 하기를 탱그리즘이 투르크계 인구의 자연적이고 국가적인 종교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탱그리즘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사마니즘과는 달리 여기서의 탱그리즘은 현대 세계에 적합한 우주론을 가진
일신교적 종교 형태를 띠는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마니즘과는 엄밀히 말해서 다릅니다. 오늘날의 탱그리즘은 요즘 유행하는 녹색 또는 환경적 우려에 확고히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류는 자연세계와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행해졌던 종교적 박해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설교하면서 종교적인 정신으로 그들 간에 상호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탱그리즘, 그것은 교리도 기도도 사제직도 없는 종교입니다. 탱그리즘을 연구한 미국의 학자 마를렌 라벨은 탱그리즘이 소련 시절의 무신론과 그에 관련된 현대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탱그리즘의 정치적인 의제는 투르크 민족의 이상을 인정하고 모든 트루크어를 사용하는 민족 간의 궁극적인 통일을 요구하고 있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탱그리즘의 형태에 사마니즘의 부활이 결국 가고자 하는 길은 그 형태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낭만적인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그것은 대초원의 유르트, 유목민적 생활 방식,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목가적인 삶의 이미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재적인 통치자가 통치하는 그러한 현대에서의 신자본주의적이고 부패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투쟁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자연세계와 다시 연결되고 기술 관료적 소비사회인 현대사회에서 자신들의 영적 가치를 따르려는 내면적인 욕망, 그리고 과거에 대한 낭만적인 관점, 그리고 지구를 구하자라는 마음의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동은 또한 서구에서 소위 도시 사마니즘이란 것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사실 시베리아의 사망과 몽골의 사마는 환경을 보존하는 것보단 그 환경에 깃든 영혼들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데 더욱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과거 사마니즘은 늘 그렇듯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원을 알 수 없는 오래전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사마니즘이 세월이 흘러 수많은 신앙적인 종교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행운이었을 뿐일까요? 고대인들이 생각한 하늘의 이치, 그리고 인간 운명의 셀 수 없는 갈래, 별과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해주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최초로 이러한 신비를 전한 존재는 누구였으며 그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이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지만 모든 판단과 선택은 이제 모두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